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오선영 작가의 작품 후원명세서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과 위선을 날카롭게 꽂고 있는데요. 미묘하면서도 복잡한 모순적인 인간 내면과 그 문제의 본질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 말미에는 기막힌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면서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후원 명세서 오선영 빨간 운동화 공식 홈페이지는 접속자 폭주로 마비가 되었다. 윤밀은 새로 고침을 몇 번 누른 뒤에 간신히 접속에 성공했다. 선착순 깜짝 세일에 도전할 때처럼 재빨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했다. 문의 게시판과 자유 게시판은 그야말로 폭격을 맞은 것 같았다. 일주일에 서너 개 올라오던 게시물이 몇 시간 만에 300개가 넘게 생겼다. 꼼꼼히 읽지 않아도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갔다. 윤비가 스크롤을 내려 제목을 훑어보는 사이에 새로운 글이 4개 더 업로드되었다. 사내 게시판 역시 마찬가지였다. 담당자가 누구냐? 게시글을 쓴 사람이 문제다. 이대로 가다간 재단 이미지 엉망이 된다. 후원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등등. 수많은 말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윤미는 댓글을 달까 싶다가 똑같은 말을 덧붙이는 것 같아서 그냥 두었다. 봤어? 팀장이 윤미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다. 네. 윤미 씨가 신경 쓸 일 아니니까 너무 담아두지 마. 팀장이 별일 아니라는 듯이 무심하게. 그렇지만 윤미를 배려하는 것이 느껴질 법한 말투와 눈빛으로 대답을 했다. 네. 윤미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일제의 감정이 섞이자는 것 같은 태도로 간결하게 답했다. 이런 일에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공식 홈페이지가 폭주한 이유는 어느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글 때문이었다. 자신을 3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소개한 남자는 5년 동안 한 아동복지재단을 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봉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열심히 땀을 흘려 번 돈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불우한 아동을 돕고 싶다고 했다. 남자는 한 달에 3만 원을 후원하다가 올 초부터 5만 원으로 증액했다고 글을 이어갔다. 후원 아동이 공부를 잘하는지, 키가 큰지 혹은 작은지, 학교 생활은 원만히 하고 있으며 교우 관계는 좋은지 등 궁금한 점들이 많았지만 아이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최대한 접촉을 삼갔다고 덧붙였다. 어릴 적 읽은 동화책 속의 키다리 아저씨처럼 조용히 뒤에서 돕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다가 어린이날이 다가와서 담당 복지사에게 메일을 남겼다. 아이가 갖고 싶은 물건을 말해주면 따로 선물을 사서 보내겠다고. 글쓴이가 게시글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었다. 아이가 담당자에게 말한 선물은 고가의 나이키 운동화였다. 2018 러시아 월드컵 한정판으로 나온 빨간 운동화는 일반 운동화에 비해 3배나 비쌌고 구하기도 무척 힘들었다. 글쓴이는 자신도 신어본 적 없는 한정판 나이키 운동화 이름을 보고 메일이 잘못 왔나 싶었다고 했다. 기초수급 대상자인 저소득층 아이가 이런 신발명을 안다는 것이 놀라웠으며
30만 원이 넘는 신발을 사달라고 했다는 것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내용이 사실이 맞는지 해당 담당자에게 다시 메일을 보냈다. 담당자는 후원아동이 원하는 품목이 맞으며 선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냉담한 답을 보내왔다. 자신은 순수한 선의로 도우려 했는데 담당자는 자신을 선물 가격을 보고 주저하는 속물로 대해서 몹시 불쾌하고 화가 났다고 했다. 몇 년 동안 어려움에 처한 아동을 후원한 결과가 아동복지재단의 무례하고 어이없는 답변과 태도로 돌아왔다면서 글을 맺었다. 게시물은 처음 게시된 사이트에서 조회수 1위가 되었다. 여기저기 카페와 개인 블로그 등 여러 SNS로 옮겨졌다. 대부분 30만 원짜리 나이키 운동화를 사달라고 한 아이의 싸가지 없음에 열을 올렸다. 그렇게 비싼 신발을 사달라고 하는 뻔뻔함은 뭐냐. 받는 것에 익숙해서 고마움을 모른다는 댓글이 달렸다. 한쪽에선 말을 전한 담당자가 잘못했지. 가지고 싶은 것을 말하라고 해서 대답한 아이가 무슨 잘못이냐. 저소득층 아이는 나이키 운동화 신으면 안 되냐. 글쓴이는 도대체 얼마짜리 선물을 하고 싶었던 거냐 등의 말들도 이어졌다. 각자가는 복지재단의 불공평한 처우와 부조리를 릴레이 경주를 하듯 끊이지 않게 폭로했다. 이 대리님 보셨어요? 옆자리의 최 간사가 물었다. 윤미는 까딱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떡해요 진짜.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어요. 아동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고 계속 메일을 보내서 진짜 계속 부탁하길래 전달한 건데. 이 사건의 담당자가 바로 최 간사였다. 최 간사는 발을 동동 굴리고 손톱을 잘근잘근 씹으면서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제 입사한 지 6개월이 된 최 간사는 중학교 때 읽은 책 한 권을 계기로 평생을 아동복지와 인권을 위해 힘쓰겠다는 비전을 품게 되었다고 한다. 자연스레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고 당연한 수순을 밟듯 NGO 기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뒤 지금의 아동복지재단에 입사를 했다. 아동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직원의 인권과 복지는 반납할 수밖에 없는 복지기관이었지만 최 간사는 그 모든 것을 달게 받아들였다. 저 하나 희생해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재단 위의 순결한 번제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런 최 간사였기 때문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처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매뉴얼대로 했어야 하는데, 진짜 매뉴얼대로 했어야 하는데. 난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모르고 애가 좋아하는 거 주고 싶었어요. 윤미가 책상 위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최 간사에게 건네주었다. 최 간사는 동그랗게 말린 휴지를 껴안고 눈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렸다. 댓글 공격을 받고 있는 아이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 글을 쓴 후원자에 대한 섭섭함 때문인지, 아니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제 의도는 그러지 않았다는 억울함 때문인지 그렇게 한동안 휴지를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오렌지 주스. 애가 좋아하는 거 주고 싶었어요. 윤미는 울고 있는 최 간사를 보면서 생각했다. 해당 아동은 정말 나의 키운 동화가 가지고 싶었던 걸까? 어떻게 제가 좋아하는 것을 떳떳하게 밝혔던 걸까? 그보다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기는 했을까? 윤미가 궁금한 것은 매뉴얼도 후원자가 보여준 선의의 마음도
최간사의 소박한 바람도 아니었다. 게시글 속 아동의 심리 상태였다. 사회복지사가 방문하는 날이면 엄마는 어린 윤미에게 이런저런 집안일을 시켰다. 거실이자 부엌인 큰 방과 침실 겸 공부방으로 사용하는 작은 방의 먼지를 털고 청소하라고 했다. 평소 한 번 닦고 말면 그만인 텔레비전 선반과 낮은 책상도 두 번씩 꼼꼼하게 걸레질을 해야 했다. 배수구에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나지 않게 거름망 안의 찌꺼기들도 말끔히 치웠다. 세면대의 물때와 비누갑에 허옇게 눌러붙은 잔비누도 초록색 솔로 빡빡 문질러 없앴다. 미니슈퍼에 가서 오렌지 주스 좀 사와라. 청소가 끝나면 엄마는 심부름을 시켰다. 미니슈퍼라는 이름과 달리 슈퍼 안은 어린 윤미를 유혹하는 매혹적인 물건들이 가득했다. 봉지째 놓인 감자 스낵에선 짭조름한 소금기가 느껴졌고 뚜껑이 굳게 닫힌 알록달록한 사탕병에선 달달한 단내가 났다. 냉동고 안의 아이스크림에선 입안이 얼얼할 만큼 찬 기운이 느껴졌다. 하지만 뱀의 유혹에도 선악과를 따지 않는 이부처럼 윤미는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냉장고 앞으로 담담히 걸어갔다. 주저함 없이 유리문을 열고 단정하게 서 있는 오렌지 주스 한 캔을 들었다. 또르르르. 주황색 알루미늄 캔을 따라 작은 물방울이 흘러내렸다. 톡. 독사에게 물린 것처럼 물방울이 떨어진 자리에 강렬한 통증이 일었다. 맹독이 퍼지듯이 손바닥, 손등, 어깨를 따라 통증은 점점 번져나갔다. 급기야 윤미의 작은 입속까지 파고들었다. 물주머니를 삼킨 것처럼 입안이 따갑고 쓰라렸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 때문에 치아가 몽땅 녹아내릴 것 같았다. 윤미는 캔뚜껑을 따서 차가운 오렌지 주스를 벌컥벌컥 마시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오늘 손님 오시나 보네. 카운터에서 윤미를 지켜보고 있던 주인이 말을 걸었다.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 금요일마다 윤미는 오렌지 주스 한 캔을 샀다. 슈퍼 주인은 집마다 CCTV를 설치해서 관찰하는 사람처럼 동네 사정을 훤히 꿰고 있었다. 윤미의 집에 누가 오는지, 왜 오는지, 무엇 때문에 오는지 속속들이 알았다. 엄마 친구분들이 오세요. 윤미는 제가 한 생각을 떨쳐내면서 대답을 했다. 불경한 무언가를 생각한 것만으로도 회개 기도를 해야 하는 어떤 일을 떠올린 것처럼. 윤미는 카운터 위에 200ml 오렌지 주스 캔을 내려놓으며 야무지게 말했다. 윤미의 대답과 윤미의 표정과 윤미의 태도를 보고 있으면 정말로 엄마의 친구들이 집에 올 것처럼 느껴졌다. 세제와 갑티슈, 제철 과일과 과자 상자를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매단 지인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듯 했다. 그런 유미를 보며 슈퍼 주인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모르겠다. 윤미는 그것까지 계산하고 행동하기에는 너무 어렸다. 200ml 오렌지 주스는 두 잔이 유리컵에 나뉘어져 사회복지사와 복지재단 직원 앞에 놓였다. 따로 드릴 건 없고 이거라도 드세요. 엄마는 집에 놀러온 친구들을 대접하듯이 자연스레 말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있는 것조차 힘이 들었을 텐데도 표정과 말투만은 여유와 기품이 넘쳤다.
윤미야, 잘 지냈지? 담당자가 묻는 질문에는 항상 네라고 말해야 한다. 무엇을 묻거나 질문을 해도 착하고 예의 바른 인상을 심어주어야 했다. 윤미는 유리잔에 담긴 주황색 주스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꾹꾹 눌러 담았던 갈증이 목구멍을 타고 슬금슬금 올라왔다. 윤미의 눈길을 읽은 담당자가 유리잔을 윤미 앞으로 옮겨 놓았다. 곁에 있던 엄마가 윤미를 향해 검은 눈썹을 실룩였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없는 집 아이라고 약부이면 안 돼. 엄마는 매번 같은 말을 했다. 없는 집에 없다가 무엇인지는 명확지 않았다. 돈, 아빠, 자가용, 혹시 집이 없다는 건지, 건강과 직업, 사회적 지위라는 건지, 앞서 말한 모든 것이 없다는 건지. 엄마는 무엇이 무엇인지를 생략한 채 윤미를 단속하고 단속했다. 비싼 브랜드 옷은 못 입어도 깨끗하게 빤 옷을 단정하게 입는다. 학원을 다니지 못해도 숙제와 수행평가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 길거리 음식을 먹으면서 돌아다니거나 교복을 입은 채 남녀 짝을 지어서 노래방이나 PC방에 다니는 일도 하지 않는다. 없는 사람임을 표시내지 않기 위해 엄마가 내린 10계명이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율법은 절대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가진 게 없음을, 무엇이 결핍되었는지를 공공연하게 떠벌리는 일이었다. 결핍은 벗기고 벗겨도 계속해서 껍질이 나타나는 양파와 같았다. 한 겹만 벗기고 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또다시 얇은 껍질이 나타났다. 두 눈이 새빨갛게 되도록 나의 결핍을 벗기고 나면 그 자리엔 어떤 것도 남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양파의 씨앗 열매 따위를 만들어주지 않았다. 그렇기에 엄마는 아주 오래전부터 윤미에게 말했다. 어떤 욕망도 드러내선 안 돼. 어린 윤미에게 그 말은 신앙이 되었다. 윤미는 어떤 것도 사달라고 필요하다고 떼쓰지 않는 착한 아이로 자랐다. 어른들은 그런 윤미가 없는 집 아이 같지 않다며 칭찬했다. 내 친구 주디. 예정이 없던 확대회의가 열렸다. 윤미가 속한 결혼관리팀과 미디어 홍보팀, 사례관리팀이 대회의실에 모였다. 점점 악화되고 있는 여론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했다. 가장 화가 난 부서는 미디어 홍보팀이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공중파 프로그램과 연계한 모금방송을 잡아놓은 상태였다. 20년이 넘게 진행된 어린이날 특별방송은 아동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행사여서 실수나 착오가 생기지 않게 더욱 주의를 기울였다. 물론 여느 날보다 후원자 수가 늘고 모금액이 증가하는 날이기도 했다. 방송은 유명 연예인이 아동을 찾아가서 사연을 듣고 이 아이에게 어떤 후원이 필요한지 스튜디오에 나와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출연 연예인에게는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해외 봉사를 가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품을 들여 좋은 이미지를 쌓을 수 있는 기회였다. 팬덤이 강한 아이돌이나 평소 공익 캠페인에 자주 참여해온 선한 인상의 연예인이 나오면 모금 액수가 더 증가하기도 했다. 방송국 역시 공익에 힘썼다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다.
방송국과 연예인, 복지재단 모두에게 실보다는 득이 많은 프로그램이었다. 방송에 노출되는 아이들은 대부분 한부모 가정의 저소득층 아이로 치료비가 많이 드는 난치병을 앓고 있었다. 방송을 통해 모금액이 모이고 아동들이 치료를 받아 일상을 되찾는 과정을 보는 것은 이 일에 종사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보람과 기쁨이었다. 각자가 한 작은 선행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던 아이가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건 아동복지기관의 최종 지향점이었다. 그렇기에 윤미도 홍보팀원들이 화를 내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사력을 다해야 할 특별방송을 앞에 두고 재단이 후원자와 30만 원짜리 나이키 신발 싸움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시청자도 모시는 한정판 운동화를 신겠다는 애한테 무슨 동정이 가고 마음이 쓰여. 결영관리팀은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고 다니길래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는 거야? 평소 사람 좋기로 소문난 홍보팀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동정시의 구걸과 같은 단어는 아동복지재단의 금기어였다. 후원아동과 후원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단어들이었다. 홍보팀장은 미디어가 이를 재생산한다면서 종종 방송국과 신문사에 직인을 찍은 공식 문서를 만들어 발송하곤 했었다. 최 간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그런데 후원자도 이전부터 이상한 부탁을 계속해왔어요. 자기 회사에서 하는 자선 파티가 있는데 아이를 보내달라고 하고 속옷을 사주고 싶으니 사이즈를 물어봐달라고도 했고요. 심지어는 후원금이 아동에게 제대로 사용된 게 맞는지 매일 지출 내역을 명세서와 함께 팩스로 보내달라고도 했어요. 이런 요구들은 제가 다 막은 거예요. 윤미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던 최 간사가 당차게 제할 말을 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 모든 잘못이 제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였다. 그런 후원자 한두 명 봐? 지금 중요한 건 나이키 운동화지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해? 홍보팀장이 목소리를 더 높였다. 입사 6개월 차인 최 간사에겐 낯설고 부당했던 요구들이 복지기관에서 10년 이상 일한 홍보팀장에게는 그저 익숙하고 낯익은 일들이었다. 홍보팀장의 말대로 후원자가 모두 선한 의도를 가지고 후원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이 아동을 우선으로 여겼지만 그 중에는 자신의 재력과 명성을 과시하기 위해 후원 활동을 하는 이도 있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며 후원자의 부당한 요구에 후원 아동이 응해야 한다고 여기기도 했다. 어떤 이들은 후원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집요하게 물었다. 분기별 연도별로 후원금 사용 내역과 사용 출처를 책자로 만들어 발송해도 믿지 못했다. 후원금으로 기관의 직원들이 배를 불린다며 얼굴을 찌푸렸다. 입사 후 윤미도 겪은 일들이었다. 그때마다 윤미는 후원자들에게 말하고 싶었다. 후원이 필요한 아동을 찾아내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직원들이 조사하고 고민하는 것을 아느냐고. 해외 사업을 진행할 때는 언어를 배우고 지리와 풍습, 문화, 생활 습관까지 오랜 시간 연구하고 조사해야 했다. 그 모든 일들을 비영리 기관인 아동복지재단에서 하며 그렇기에 후원금으로 직원들의 인건비가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해도 일반 기업에 비해서는 박봉이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그걸 운운하는 상대방에겐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윤미는 무수히 반복되는 항의 끝에 알게 되었다. 아까부터 유민의 부서 팀장이 윤미와 홍보팀장 최간사의 얼굴을 삼각형을 그려가며 흘낏거렸다. 그중
가장 표신하게 눈길이 머무는 곳은 윤미였다. 팀장은 배려와 위로의 씀씀이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팀원 모두에게 마음을 주고 일로 인해 마음을 다치는 일이 없길 바랐다. 하지만 그런 배려와 마음 씀씀이가 누군가와 누군가가 다르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구별한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었다. 윤미가 팀장을 둔하고 눈치 없는 인물로 여긴다는 것도 물론 알지 못했다. 윤미는 팀장이 만든 삼각형의 가운데 꼭지점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윤미 한번 보고 홍보팀장을 보고 윤미 한번 보고 최간사를 한번 보았다. 윤미는 팀장의 바람대로 안정적인 정삼각형을 완성하고픈 마음이 없었다. 오른편 벽시계를 향해 상체를 확 틀어버렸다. 꼭지점을 이탈해서 삼각형을 무너뜨렸다. 그만들 좀 하세요. 뭐라고 말을 해도 가장 속상한 사람은 후원아동이에요. 기대했던 선물을 못 받았잖아요. 윤미를 보던 결영관리팀 팀장이 회의를 끝내려는 듯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탁 소리와 함께 접이식 의자가 회의실 바닥으로 넘어갔다. 윤미는 벽시계에서 시선을 걷어 팀장을 바라보았다. 팀장과 윤미의 눈이 마주쳤다. 아동이 속상할 거라는 팀장의 말이 화살처럼 날아들었다. 오래전 유미도 TV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다. 크리스마스 특별 프로그램이었다. 이 시대의 신사임당이라 칭송되는 중년의 배우가 윤미의 집을 찾았다. 윤미의 엄마보다 10살은 좋기 많았으나 투명하고 맑은 피부는 중학생인 윤미보다 좋아 보였다. 배우는 윤미 집 곳곳을 시대극 세트장에 온 듯 구경했다. 가끔씩 윤미의 엄마에게 말을 건넸다. 개인적인 호기심에 기반을 둔 사변적인 질문들이었다. 책 좋아하니? 네. 배우가 유미의 낮은 책상을 쳐다보곤 다시 물었다. 무슨 책?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요. 윤미와 배우의 대화를 듣던 담당 PD가 메인 작가를 불렀다. 두 사람이 대화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것이다. 메인 작가가 다시 윤미를 호출했다. 배우의 질문에 키다리 아저씨를 답하라고 주문했다. 윤미도 잘 알고 있는 책이었다. 지겹도록 많이 들은 제목이었다. 윤미는 그 책이 중학교 2학년이 즐겨 읽는 책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밑줄 긋고 싶은 문장도 없고 줄거리나 구성 역시 엉성하다고 여겼다. 키 큰 오빠도 아니고 키다리 아저씨라니 촌스럽게 짝이 없는 제목이었다. 하지만 담당 PD와 메인 작가는 키다리 아저씨라고 답해야 한다며 힘주어 말했다. 주디처럼 씩씩하고 밝게 자라서 자신을 도와준 키다리 아저씨에게 보답하고 싶다는 내용을 덧붙이자 했다. 중년의 배우는 자신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면서 뿌듯해했다. 윤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프로그램의 방향이 정해졌다. 메인 작가는 윤미의 교복 치마가 반질반질 달아서 반짝일수록 운동화 뒤축이 납작하게 눌릴수록 좋은 그림이 나온다며 윤미를 설득했다. 생크림이 눈처럼 뿌려진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먹던 안방의 시청자들이 전화기를 들어 후원금을 보낼 확률이 높다고 말이다. 없는 사람임을 윤미의 입을 통해 드러내선 안 되었지만 미디어라는 방식을 통해 드러내면 결과가 확연히 달라졌다. 윤미를 단속하던 엄마도 이런 일에는 손을 놓았다. 그것은 윤미를 힘들게 하는 일이었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엄마에게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걸 윤미는 한참의 세월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었다. 유미는 메인 작가가 써준 대로 내 친구 주디에게라는 편지를 낭송했다. 일주일에 2번씩 신장투석을 받는 어머니와 사는 착하고 성실한 여중생의 모습이었다. 교복을 입고 엄마 병간호를 하고 집 청소를 하며 공부하는 유미의 모습이 고스란히 브라운관을 통해 방영되었다. 편지는 많은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시청자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듯 수화기를 들어 윤미네를 후원하겠다고 밝혔다.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산타 할아버지가 되어 울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윤미를 응원했다. 큰 모금액이 모였고 윤미네는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윤미는 새 교복과 운동화와 높은 책상과 의자를 선물 받았다. 담당 PD가 생크림 케이크와 대미안을 사서 방문했다. 윤미와 엄마 담당 PD는 달콤한 케이크를 나눠 먹고 촬영 뒷이야기와 방송 내용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윤미는 까만색 표지의 데미안을 책상에 딸린 책꽂이에 꽂아 놓았다. 데미안이 읽고 싶을 때면 책상 위에 스탠드를 켜고 의자에 앉아 책을 읽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데미안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일기장에 적었다. 그러다가 데미안과 키다리 아저씨의 간격을 찬찬히 짚어보았다. 제일 좋아하는 책이 키다리 아저씨인지 데미안인지 혼자 묻기도 했다. 그에 대한 답을 비밀일기장에 적었다가 아무도 몰래 지웠다. 그리고 한동안 정교생에게 주디로 불렸다. 윤미가 원한 이름은 아니었으나 윤미는 제 이름을 선택할 권리가 없었다. 다시 오렌지 주스. 윤미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윤미의 집안 사정을 알던 담임은 특별 전형으로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할 것을 추천했다. 윤미의 내력이야말로 사회복지학과에서 원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한부모 가정에서 힘들게 자란 후원아동이 바르게 성장해서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돕겠다는 자기소개서야말로 자기소개서의 정점이라고 말이다. TV 출연 경험까지 있으니 다른 지원자와의 차별성도 갖춘 셈이었다. 윤미는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누군가를 돕거나 상대를 위해 헌신하고픈 마음도 없었다. 책을 좋아하는 윤미는 철학가에 가서 여러 사상가의 책들을 읽고 배우고 싶었다. 문예 창작가에 진학해서 글을 쓰고 싶기도 했다. 물론 제 이야기를 소설이나 시로 쓸 생각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유미는 고민에 빠졌다. 담임의 말대로 특별 전형에 지원을 하면 무난히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사실 윤미는 바르고 성실한 학생이었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별다른 특징 없는 19 소녀였다. 단지 기관의 보조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바로 떠올리게 되는 이미지에서 조금 벗어난 학생일 뿐이었다. 그래서 윤미는 고민이었다. 원하지 않는 학과라도 대학생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수학 능력 시험까지 공부를 해서 원하는 학과에 지원할 것인가? 키다리 아저씨의 주디라면 고민 없이 후자를 선택했을 것이다. 제 능력을 믿고
밝고 건설적인 미래를 진취적으로 설계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윤미는 주디가 아니었다. 동화책 속 주디처럼 제 힘으로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대에 살지도 않았다. 윤미는 제가 쥐고 태어난 숟가락이 무슨 색인지 잘 알았다. 숟가락 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이제껏 가진 애를 쓰면서 살아왔다. 카멜레온처럼 보호색을 만들면서 숟가락의 색을 그때그때 바꾸려 했다. 그러니 현실을 직시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야 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이 다르게 펼쳐질 것 같았다. 조퇴를 하고 윤미와 엄마는 시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을 찾았다. 윤미는 이제 엄마를 업거나 안을 수 있을 만큼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다. 엄마의 병색은 시간이 갈수록 짙어졌다. 마른 나무처럼 생기가 없고 시들어갔다. 윤미는 저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작은 엄마가 언젠가 자신을 떠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엄마를 부축하던 손에 힘을 주어 더 굳건하게 엄마를 받쳤다. 사회복지학과로 가. 병원 대기실에서 엄마가 말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기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우리 형편의 대학이라니. 사람이 분수를 알고 살아야지. 담임이 특별 전형 원서를 쓰기 바란다며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 수능 시험을 치지 않고 서류와 면접만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데 단정하고 바른 인상의 윤미는 높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말했다. 오랫동안 윤미를 후원해온 복지재단장의 추천서까지 있으면 합격은 100%라는 말도 했다. 엄마는 전화를 받은 것만으로도 윤미가 대학에 들어간 것처럼 기뻤다. 곱슬곱슬 파마머리를 한 윤미가 캠퍼스를 누비는 모습을 상상했다. 자신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윤미만은 대학 캠퍼스의 낭만과 여유를 느껴보기를 바랐다. 분수를 알아야지, 우리 분수를. 엄마는 신장 투석실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다. 얇고 메마른 다리와 달리 목소리만은 철로 만든 파이프처럼 단단하고 곧았다. 혈관 여기저기에 바늘을 꽂은 채 엄마가 침대 위에 누웠다. 엄마의 몸속에서 나온 붉은 혈액들이 투명한 호스를 타고 병원 곳곳을 돌아다녔다. 파랗고 노란 버튼이 붙은 기계를 통과해서 다시 엄마의 몸속으로 천천히 흘러들어갔다. 윤미는 간이의자에 앉아 붉고 묽은 체액이 빙글빙글 돌아다니는 광경을 말없이 보았다. 윤미의 피와 닮았으면서도 다를 엄마의 피와 살과 채취를 생각했다. 분수를 알라는 엄마의 말과 기다리 아저씨를 답하라던 방송국 PD와 사회복지학과 원서를 펄럭이던 담임의 얼굴을 떠올렸다. 투석기에서 나온 피들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노폐물을 제거한 맑은 피가 엄마의 노쇠한 몸뚱어리로 스며들었다. 창백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고 표정이 환해지는 것 같았다. 버석거리던 몸통에서 찰랑이는 물소리가 났다. 순간 윤미는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호수를 가위로 잘라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잘려진 호수에서 쏟아져 나온 순정한 피로 병실 바닥이 흥건하게 물들기를 바랐다. 차가운 바닥이 붉은 피로 뜨겁게 달아오르길 원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살얼음이 낀 오렌지 주스 한 캔을 벌컥벌컥 마시고 싶었다. 모든 갈증과 결핍, 해소되지 않은 욕망들이
오렌지 주스 캔에 붙은 물방울과 함께 일제히 폭발해 버릴 것 같았다. 윤미가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난데없는 사리와 무서운 욕망, 끔찍한 상상에 놀라 몸을 떨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엄마 앞으로 갔다. 숨을 쉴 때마다 가죽만 남은 엄마의 배가 오르락내리락 했다. 얼굴빛은 여전히 창백했다. 윤미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 입학을 앞둔 윤미의 상황은 일간지를 통해 알려졌다. 성실하고 착실한 저소득층 후원 아동이 자신과 같은 아동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학과의 지원에 합격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를 본 재단 측에서 윤미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윤미는 엄마의 바람대로 곱슬곱슬 파마머리를 한 여대생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졸업 시즌이 되었다. 취업문은 좁고 높아졌으며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기 힘들었다. 윤미는 취직을 하고 돈을 벌고 싶었다. 그 사이 엄마는 윤미 곁을 떠났다. 홀로 남은 윤미는 더욱 철저하게 홀로 서기를 해야 했다. 이제 더 이상 심리적 물리적으로 윤미를 후원해줄 어른이 없었다. 구직 사이트에서 아동복지기관의 채용 공고문을 보았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윤미를 후원하던 NGO 기관도 입사 조건을 대폭 수정했다. 학점과 스펙이 아니라 열정과 헌신, 아이들을 향한 마음과 사랑을 입사 기준의 첫 항목에 둔다고 하였다. 그들이 원하는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어쩌면 자신이야말로 힘든 아동들을 도울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이지 않을까 싶었다. 제가 받았던 도움과 지원들, 그리고 기피하고 싶었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후원 아동들을 대한다면 탁월한 전문가가 될 것 같았다. 이전엔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 프로그램들이 분수처럼 솟아올랐다. 윤미는 진심을 다해 자기소개서를 썼다.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이윤미입니다. 윤미가 허리를 구부려 꾸벅 인사를 했다. 파티션 너머로 팀원들의 얼굴이 두더지처럼 솟아올랐다. 윤미를 처음 보면서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대했다. 친숙하면서도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그렇게 윤미는 아동복지재단의 신입사원이 되었다. 그리고 윤미의 드라마틱한 소식은 사보지를 통해 전 직원에게 알려졌다. 윤미는 크리스마스 특집 방송에 출연했던 어린 시절처럼 또 한 번 유명인사가 되었다. 다시 빨간 운동화. 홈페이지에 재단의 공식 입장이 올라왔다.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후원자의 글과 댓글을 읽으면서 재단도 자신들의 태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이도 없이 아동이 원하는 물건명을 전달한 것이 맞으며 그 과정에서 후원자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좀 더 조심하고 섬세하게 접근해서 해결하겠다며 공식 사과문을 맺었다. 아동복지재단의 입장이 나오자 게시글을 썼던 후원자는 원본글을 삭제했다. 이를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 많은 말들이 오고 갔으나 재단 측에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이를 키우지 않기로 내부 회의에서 결론을 내렸다. 대신 결혼관리팀의 최 간사가 해당 아동을 만나보기로 했다.
팀장은 해당 아동이 인터넷상의 글을 보았을 것이며 마음을 다쳤을 것이라 추측했다. 정기 지원을 나가는 것처럼 약속 날짜를 잡고 아이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다. 최 간사는 혼자서는 도저히 못 가겠다면서 윤미에게 동행해달라고 부탁했다. 윤미는 선뜻 같이 가겠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입사 후 많은 아동들을 만나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다. 전화, 대면, 방문 인터뷰를 했고 그때마다 윤미는 이를 탁월하게 잘 해내었다. 아동에게 해야 하는 말과 하지 말아야 하는 말, 취하거나 버려야 하는 표정과 태도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윤미는 훌륭한 프로그래머이자 상담사였다. 이번 일은 담당자가 아니기에 부담 없이 방문하면 되는 거였다. 윤미는 본 적 없는 빨간 운동화를 떠올렸다. 무엇이 아이로 하여금 제 욕망을 드러내게 했는지 궁금했다. 짐작이 가지 않는 그 마음에 계속해서 신경이 쓰였다. 한편에선 가지 말라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돌아왔다.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동행하기에는 윤미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았다. 팀장의 말처럼 상처받은 아이의 맨 얼굴을 오롯이 대면해야 할 수도 있었다. 찢어진 마음을 꿰매려 한들 그 자국까지 지울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윤미는 제 얼굴과 비슷한 누군가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을지 머뭇거려졌다. 최 간사가 패스트푸드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창가에 있던 남자아이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윤미보다 2뼘 이상 키가 크고 턱수염이 거뭇거뭇난 고등학생이었다. 옆자리에는 교복 재킷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작고 어린 남자아이를 상상했던 윤미는 성인 남자처럼 보이는 후원아동의 모습에 흠칫 놀랐다. 오랜만이네요, 쌤. 남학생이 말했다. 그러게, 집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보니 또 다르네. 최 간사가 친근한 목소리로 답했다. 할머니는 몸이 좀 나아지셨는지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으며 지난번 고친 수도시설은 괜찮은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윤미는 남학생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햄버거와 감자튀김 콜라 세트를 다 먹은 남학생은 옆집 누나에게 말하듯 햄버거가 더 먹고 싶다고 했다. 최 간사의 카드를 받아서 빅사이즈 불고기 햄버거를 하나 더 사왔다. 콜라는 무료 리필을 받아서 돈이 굳었다며 손가락 부위를 했다. 입을 크게 벌려 햄버거를 한 번에 베어 물고는 콜라를 들이켜 마셨다. 꿀꺽 꿀꺽. 콜라를 삼킬 때마다 굵은 목골대가 함께 움직였다. 최 간사와 시시껄렁한 농담을 하고 서슴없이 장난을 쳤다. 중간중간 스마트폰으로 친구에게 카톡을 보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윤미는 어색하고 이상했다. 혹시 봤니? 뭐요? 운동화 말이야. 아, 그거요? 신경 쓰지 마세요, 쌤. 남학생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이미 게시글을 보았고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까지 줄줄이 꿰고 있었다. 남학생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윤미는 제 얼굴이 점점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뜨거운 차를 들이켠 것처럼 속에서 열이 나고 화끈거렸다. 그런 마음을 들킬까 싶어 윤미는 더 열심히 이야기를 들으려 했다. 미안하네. 내가 일을 제대로 못해서. 최 간사가 고개를 떨궜다. 이미 남학생도
사건의 전모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숨기거나 피할 이유가 없었다. 진짜 괜찮다니까요, 쌤. 자기도 없는 거 사달라고 해서 빡쳤겠죠. 근데 진짜 필요한 거 말하라고 해서 말한 건데. 초딩도 아닌데 이 나이에 가오 빠지게 짝꿍 씻기도 그렇고. 근데 쌤, 이거 보세요. 남학생이 의자 옆으로 한쪽 다리를 쭉 빼서 들었다. 긴 다리 끝에 2018 러시아 월드컵 한정판 빨간색 나이키 운동화가 신겨 있었다. 윤미와 채간사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운동화를 쳐다보았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두 사람의 모습이 재미있다는 듯 남학생이 낄낄거리며 큰 소리로 웃었다. 웃을 때마다 누런 앞니가 반짝였다. 알바 더 했어요. 원래는 할머니 휠체어 수리하려고 모는 중이었는데 아저씨 글에 개빡치기도 하고 키보드 워리어들 때문에 짱나서 그냥 제 돈으로 시원하게 찔렀습니다. 남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발에 신긴 빨간색 운동화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아, 빨간 운동화. 윤미는 남학생의 신발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운동화 끈을 꽉 묶을 때처럼 가슴 한쪽이 뻐근해지면서 아려왔다. 멀리 있으면서도 가까이 있고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던 시절들이, 채울 수 없는 욕망과 커져만 가던 결핍들이 윤미 곁으로 천천히 내려앉았다. 누군가가 운동화 끈보다 더 두껍고 억센 줄로 심장을 쥐어짜는 듯 했다. 이 대리님, 갑자기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괜찮으세요? 최 간사가 윤미를 보며 물었다. 최 간사와 같은 얼굴을 한 남학생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윤미를 바라보았다. 윤미는 아무 일도 아니라며 애써 웃어 보였다.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모습을 숨기려고 고개를 숙였다. 탁자 아래로 남학생의 운동화가 보였다. 마치 맞춤 제작을 한 것처럼 꼭 맞았다. 후원아동이 발을 움직이자 빨간 운동화에서 나온 붉은 빛들이 주변으로 번져나갔다. 서서히 퍼져나가는 맑고 환한 불빛들. 윤미는 그 빛들을 보기 위해 두 눈을 크게 떴다.